일단 이게 그 실제 다큐멘터리죠. 지금 이거 영화입니다. 예. 예. 여기 조금만 보죠. 개봉할 영화 예, 예. 미리 맛보기 영상입니다. 네. 동유럽에서 생활했던 북한 아이들에 관한 이야기들도 시간 속에 묻혀간다. 우리는 당시 아이들과 친구였던 불가리아의 생존자들을 찾아서 불가리아의 수도 소피아에서 200km 정도 떨어진 프로보마이로 향했다. 무슨 마을회관인가요? 네. 프로보마이 시청. 프로보마이 카운티의 협조로 지역에 살고 있는 7명의 생존자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였다. 그들은 당시 북한에서 온 아이들을 가르쳤던 교사와 이분이 교사죠. 함께 그렇죠. 공부하고 네. 뛰어놀았던 친구들이었다. 세월을 속일 수는 없는 듯 모두가 하나같이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었다. 근데 이분이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그들이 기억하고 할아버지, 이 할아버지. 북한 이 할아버지. 어떤 아이들이었을까? 좀 있으면 이제 등장을 하는데 자신들의 추억을 전달하기 위해 아직도 이렇게 사진을 갖고 있어요, 이 양반들이. 사진 네. 앨범들을 정말 친했구나. 하나씩 모아왔다. 아이고 귀엽다. Карина gosta de tinha ido 이빨 빠지신 거 봐요. personagem do semestre na moita Maica Vica Maico 엄마. beijão preto. 아, самотна. Всички близки внучи да имаш. 교사. 혼자 사시는데 И се разтъжвам с тяхните снимки. Ето, 세상에 혼자 갖고 있을 있네 때 사실은. 아우. 이런 사진을 и все си ги помня такива. обаче те вече са 60. 그분이 가르쳤던 그 제자들. 세상에. 네. 아우, 야. 이걸 아직도 보물처럼 간직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이름 써있네. 네, 이름도 다 써있고. 다 나이가 들었을 거라고. Чакисун. Той не беше Чакисун. председател. Чакисун. подряден председател. 널 Чакисун, да. 아주 의젓한 А когато ходите с тях на 여기 이제 여기 한번 주먹을, 할아버지. 예, 주먹을 интересна 내보시죠. 예. случка или някаква спомен с тях. вижте какво те са древни работи тогава. 벌써 눈에 이렇게 막 이슬이 맺혀 있잖아요, 할아버지. 뭔가 빨개요. 옛날 생각하면서. Имахме от проглед нагоре, имахме едно като връхче и като волейболно игрище, футбол, това, мома, изобщо всичко, все едно си бяхме братя. Трени момчета и момичета, изпееха тяхни песни. Учихме марша на пионерския марш. Цан, пелек, 자, 여기 이제 чурги, 노래하죠, 한국말로. Кайрам губи, губи, толкова с повече. Верно ли казах нещо? Разменяхме думички, аз имам речник направен. 따라 부르네요. Он за песените бе. 오! 헉, 세상에. 세상에. Как помните? Аз знаех цялата съм забравил. И ние там пеехме заедно с тях. 같이 노래를 불렀대요. 세상에. 자, 이게 이제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릴 건데, 여기 사진. 이게 이제 야, 세상에. 좀 보충 설명을 드리면, 네네. 이 할아버지 노래할 때 갑자기 한국말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노래지? 저도 이 노래를 처음 들었기 때문에 네. 당시에는 네. 무슨 노래인지 몰랐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옆에 있던 할머니들이 또 따라 부르는 거예요. 근데 노래 가사에 선명하게 들리지만 김일성 장군 만세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계속. 들렸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는 이 노래가 무슨 노래인지 모르고 나중에 이제 취재 끝난 다음에 숙소로 돌아와서 이제 자료를 찾아봤죠. 네. 이 노래가 김일성 장군의 노래예요. 쉽게 말하면 김일성 창가예요. 아, 그런데 이 노래가 중요한 것은 아직까지도 탈북자들하고 인터뷰를 제가 확인을 했는데 네네. 북한에서 가장 인기 있는 노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공식적인 자리에서 많이 부르고 애창하는 아, 그 노래라고 합니다. 이 노래가. 국민 가요. 그렇죠. 애국가도 있지만 애국가보다도 더 중요한 애국가. 김일성 장군의 노래. 그런데 이 노래가 만들어진 시점이에요. 그게 이제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1947년이에요. 놀랍게도. 그러니까 47년도요? 1947년도는 자료를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이제 45년도 해방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아직까지 국가다운 형태도 갖추지 못했던 시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뭐 김구 같은 선생님 같은 분들은 남북 오가면서 우리 뭐 분단돼서는 안 된다. 쉽게 말하면. 한참 그럴 때였죠. 그래서 이제 네. 그런 여러 가지 그 지도자들 사이에서 노력도 있었고 네네. 하여튼 뭐 그런 좀 어수선한 상황이긴 했지만 네네. 어쨌든
김일성 장군 만세 외치는 그 노래가 1947년에 만들어져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되겠냐는 거죠. 남한의,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북한 전문가들이나 역사학자들이 북한의 주체 사상을 대략 1960년대 초반서부터 보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소위 황자엽 씨. 네, 그런 분도 그렇고, 네네네. 예. 그래서 북한의 주체 사상은 1960년대부터 이제 확립기에 들어가서 뭔가 이제 북한의 지배 체제로 북한 주민들을 감시하고 북한 지지를 통제하는 어떤 유일사상 시작으로 확립됐다.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대한민국 우리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그 주장이었는데, 정설이었는데, 저는 저희 영화 보게 되면 아마 다 폐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들. 최소 10년 앞으로 옮겨놔야 돼요. 그렇구나. 최소한 10년 앞으로. 47년도에 김일성 장군의 노래가 만들어지는데, 그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이거죠. 우상화죠, 우상화. 그럼요. 세상에.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노래가 그 시절에만 불러졌던 게 아니라, 지금도. 지금까지도, 7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북한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그런 노래라는 게 아주 그 강력한 힘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강력한. 예, 사람들을 이렇게 아직까지. 묶어내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저희 영화에서 곳곳에서 등장을 하죠, 사실은.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제가 아까 교육적인 측면 말씀을 드렸는데, 많은 한국에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영화를 꼭 봤으면 좋겠다. 그래야지만 북한에 대한 인식이 올바로 될 것이다. 저는 통일에 대해서 저는 뭐 그 통일은 뭐 돼야 된다고 하는 입장이지만 그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던 통일에 대한 인식은 너무 나이브하고 너무 낭만적이에요. 한마디로 북한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그냥 무조건적인 그냥 뭐 지원 이런 것들이 그동안 우리 사회를 지배했던 통일론의 축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비즈니스적인 관점에서 이 통일 문제를 만약에 다뤄본다 그랬을 때 큰 비즈니스일수록 사실은 연구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내가 어떤 사람과 계약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기업이 도대체 뭘 뭐 추구하고 그 기업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이런 거 기본적인 정보나 이런 것들 스터디 안 하고 그냥 뭐 계약하겠다고 달려드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충분히 스터디가 된 다음에 진행되거든요. 네네.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북한이라는 체제와 우리가 통일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해서는 북한에 대한 연구가 좀 더 치밀해져야 되고 정확해져야 된다. 하지만 그동안 우리의 북한에 대한 연구는 너무 얕았고 제대로 된 연구들이 없었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이번 김일성의 아이들이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교육적 가치라고 저는 확신해요. 일단은 그 이런 놀라운 역사적 사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잘 몰랐고 또 아직까지도 그 북한 정권은 이것을 숨기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북한 정권이 이런 자료화면이 나온 이 사실인데 이것을 지금도 부인하고 있나요? 부인하고 있다면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북한은 뭐 공식적으로는 부인도 긍정도 안 하죠. 그러니까. 노 코멘트? 그렇죠. 아예 코멘트를 안 하죠. 아. 네, 그래서 뭐 부인하고 있다는 표현 자체는 적당하지 않을 것 같고요. 네네. 어쨌든 간에. 근데 이제 그런 이유가 있죠. 이것이.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김일성의 주체성과 관련이 있어요. 1956년도 상황을 설명 안 드릴 수가 없는데 네. 조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1956년도에 어떤 일이 굉장히 세계사적으로 굉장히 큰 격변이 일어나요. 1956년도가. 근데 1차적으로는 53년도에 스탈린 사후에 후르시초프가 공산주의에 대한 재정립을 합니다. 그러니까 스탈린이 굉장히 독재자였거든요. 네. 그래서 스탈린이 벌인 여러 가지 정치적 숙청이라든가 암살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부정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원성도 많았고. 그래서 더 이상 공산주의를 이렇게 이끌어가면 안 되겠다 해갖고 스탈린이 이제 56년도에 제20차 소련 공산당 대회 때 스탈린 격하 운동을 하기 시작해요. 스탈린에 대한 비판이죠. 그러니까 그동안은 아무도 할 수 없었던. 그래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그 틈이 벌어지는 거예요. 공산주의 그 당시 소련의 어떤 지배력 사이에서. 그래서 동유럽 각국에서 결국에는 자유화에 대한 어떤 물결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1956년 10월에 헝가리 혁명으로 우리가 기억하는 세계사적으로는 헝가리 시민혁명이 일어나죠. 그 헝가리 시민혁명이 일어나는데 근데 이제 분위기가 그런 거예요. 소련 그동안 스탈린 때는 굉장히 강압적이고 독재적인 어떤 지배를 했다면은 스탈린이 죽고 나서 후르시초프가 이게 약간 자유주의적이고 공동체 집단주의적인 어떤 그런 체제로 바뀌어야 된다. 좀 인간의 모습을 한 공산주의가 사회주의가 돼야 된다라는 그 강조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틈에서 이제 동유럽들이 보다 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시민혁명이 일어나는데 문제는 김일성이었어요.
김일성을 1956년 6월 달서부터 7월 사이에 김일성이 소련과 동유럽을 방문해요. 그 이전에 4월 달에 또 방문을 하는데 두 번에 걸쳐서 소련을 방문합니다. 근데 이유가 뭐냐면 소련이 어쨌든 당시 김일성은 소련의 소련의 영향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렇죠. 소련 군복을 입고 1900 해방되고 이제 북한 인민들 앞에 처음 등장했으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굉장히 지배를 많이 받았던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소련이 불러요. 김일성을. 그래서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더 이상 너도 스탈린처럼 독재하지 마라. 그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지금 포르쇼프 체제다. 그렇죠. 공산주의도 바뀌어야 된다. 한 사람이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 모든 것들을 지배하면서 이렇게 비밀리에 사람들 숙청하고 제거하고 이런 것들은 올바른 방식이 아니다. 인간의 모습을 한 사회주의가 아니다 해갖고 김일성에게 경고를 합니다. 그 시기가. 야. 근데 이제 김일성이 그 얘기를 듣고 고민이 많죠. 왜냐하면 자기 권력의 어떤 하나의 든든한 뒷배인데 이걸 함부로 무리할 수도 없고 이런 여러 가지 갈등 속에서 어쨌든 뭔가 이렇게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해요. 그러다가 어쨌든 김일성 입장에서 1956년 지금 계속 말씀드린 56년 6월에 동유럽에 공식적으로 방문을 해요. 동유럽 5개 나라를. 저는 왜 이 역사가 이 아이들을 김일성이 이용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결국은 김일성은 이 5개 나라를 방문하면서 겉으로 형식적으로는 우리 아이들, 그러니까 북한 아이들을 그동안 돌봐준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그러니까 북한 아이들이 잘 살고 있는지 한번 일종의 시찰을 다녀보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폴란드서부터 시작해 불가리아, 루마니아, 체코까지 다 방문해요. 애들이 있는 곳을 다 방문합니다. 기념사진도 찍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당시에 그런 어떤 그 겉으로 드러나는 외향적인 배경 이외에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말씀드린 소련으로부터 좀 벗어나고 싶었던 거예요. 너무 소련으로부터 간섭이 많으니까 이걸 좀 바꿔보자. 예를 들면 군사적인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것도 소련으로 많이 의존을 했어요. 당시 북한이.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1950년대 IT라고 하는 석탄 기술이었어요. 석탄 탄관에서 석탄을 뽑아내는 기술들. 이거를 다 소련으로부터 의존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좀 바꿔보자 우리가. 그러니까 이걸 일종의 외교의 다각화라 그러죠. 너무 한 나라의 일종의 이제 의존도가 심하니까 얘를 좀 틀어보자. 그래서 애들이 있는 곳을 방문하면서 이제 겉으로는 우리 애들 지원해줘서 고마워.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서 물밑에서는 경제 지원을 요구하는 거죠. 경제 지원과 외교적인 어떤 그런 관계를 모색을 하는 거죠. 발전시키려고. 이런 게 이제 1950년대에 막 벌어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아이들이에요. 아이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1956년 10월에 벌어졌던 헝가리 혁명 같은 시민혁명에 아이들이 참여를 해요. 시민혁명에 참여를 한다는 거예요. 참여한다는 게 북한 전쟁고아들이. 그렇죠. 전쟁고아들과 당시 동유럽에 머물던 유학생, 기술자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참여하는 거예요. 대박인데. 네, 물론 다수는 아니었죠. 물론 소수들이 참여를 했지만 그 한 책자에 보면은 그 헝가리 상황을 아주 자세하게 다룬 그 책자에 보면은 당시 헝가리 시민혁명에 헝가리 시민들이 총을 못 쐈대요. 시민들이기 때문에 총을 어떻게 쏘는지, 어떻게 관리를 하고, 뭐 예를 들면 뭐 총알이 꼈을 때 어떻게 이걸 빼갖고 뭐 다시 또 총을 쏠 수 있는지, 뭐 이런 전문적인 어떤 총에 대한 기술이 없었다고요. 정보가. 받지 못했어요. 일반 시민이니까. 그 역할을 당시 북한의 유학생 중에 한 명이 그걸 가르쳐요. 헝가리 부다페스트 대학에서. 그런 기록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 다큐멘터리에서 되게 중요했던 부분들이 이제 그런 역사적인 객관적 사실들을 계속 증명해 나가면서 과연 진짜 본질이 뭐냐를 갖다 찾아낸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물론 헝가리 지금 얘기했던 헝가리 시민혁명 얘기에 대한 부분들이 아주 시끌거란 얘기들은 제가 이제 다루진 않았지만 그건 나중에 제가 지금 책을 쓰고 있어요. 거기서 이제 다시 다루게 되겠지만 큰 맥락에서 보자면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김일성 입장에서는 뭔가 자기의 정치적 입장을 강화하고 소련으로부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더 이상 스탈린처럼 독재하지 마라. 그리고 이미 1950년대 초반에 병원이라든가 공장 같은 거 좀 지어진 어떤 사례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 나라들과 뭔가를 좀 잘해서 이 나라로부터 모든 걸 좀 뽑아내보자. 그런데 56년 10월에 가을이 되면 빵 터지고 북한의 아이들이 전쟁과 유학생 이런 애들이 그 혁명에 참여한 거예요. 헝가리 시민혁명은 반소비에트 혁명이에요.
그러니 결국은 김일성 입장에서 무슨 생각이 들었겠냐는 거죠. 이게 한두 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뭐 1, 20명도 아니고 10,000명이나 되는 거대한 집단이, 그리고 그들은 제가 조사한 바로는 굉장히 인텔이었거든요. 그들이 만약에 북한 사회에 들어왔을 때 그들을 만약에 방치하거나 그들이 그냥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냥 됐을 때는 이거는 엄청난 그 요동을 칠 수 있는, 1956년 김일성은 지금과 같은 확고한 정치적 권력을 장악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북한 역사에서 제일 중요한 게 8월의 종파투쟁이라고 등장하는데, 그게 뭐냐면 김일성이 갑자기 동유럽에 있다가 북한 내부에서 김일성이 공석의 틈을 타서 북한 내부에서 소련파와 연합파가 쿠데타를 일으켜요. 정치적 쿠데타. 56년도에요? 그게 다 아직 50년대 지금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김일성이 동유럽에 온 틈을 타서, 건자에서 지금 외국에 나간 틈을 타서 북한 내부에 그러니까 김일성에 반하는 세력들이죠. 그러니까 연합파, 중국의 지원을 받는 연합파와 소련파들이 정치적 쿠데타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김일성이 급거 귀국을 해갖고 이 쿠데타를 진압을 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 이제 북한에서는 종파투쟁이라고 그래요. 정확히는 반종파투쟁. 이런 종파주의들과 맞서서 싸워서 이겼다.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자기 자신의 김일성주의를 강화하기 위한 어떤 그 투쟁에서 승리한 거죠. 그러니까. 하지만 사실은 저는 또 많은 그 북한 전문가들은 그 시기에 만약에 김일성이 실각을 했다면 오늘날의 북한은 굉장히 달랐을 것이다. 저는 그 얘기에 동감을 해요. 왜냐하면 그 10,000명이나 되는 아이들이 북한에 들어가서 정말 북한을 위해서, 북한의 경제 발전이라든가 북한의 사회 발전을 위해서 곳곳에서 만약에 어떤 활동을 했다면은 그거는 정말 무시할 수 없는 세력이에요. 왜냐하면 당시 1950년대 유럽의 그 선진적인 기술과 선진적인 문화, 그 다음에 자유에 대한 개념들, 이것들을 배웠던 아이들이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도 50년대 후반, 60년대에 많이 보냈죠. 정책적으로. 우리는 유학을 이제 보냈잖아요. 선진국에. 우리는 이제 해외 입양을 통해서 아예 전쟁과 문제는 해결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유학생도 많이 보냈죠. 근데 이제 우리의 전쟁과만 국한해서 봤을 때는 우리는 해외 입양을 통해서 애들을 보낸 거죠. 예. 그래서 이게 굉장히 재미난 현상인데, 결국은 아이들이 그 이제 생존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한두 명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얘기를 해요. 결국은 김일성은 아이들을 굉장히 두려워했다. 자기들이 봤을 때는.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그 객관적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애들이 이 기차를 타고, 이게 이제 52년도에 불가리아에 왔던 기차예요. 네네. 비슷한 양식으로 이 기차가 다시 불가리아에서 평양으로 이제 이동을 하고 폴란드에서 이동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다시 이제 북한으로 돌아가는 애들을 실은 기차가 운행을 하기 시작하죠. 송환 열차가. 네. 애들은 올 때도 집단적으로 생활을 했고 유럽에서도 곳곳에서 같은 공동체 생활을 했어요. 엄마 아빠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당연히 북한에 돌아가서도 같이 생활을 할 수밖에 없죠. 어떻게 그렇죠. 보면. 그렇죠. 거의 가족. 그렇죠. 아닙니까? 거의 가족이 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네네. 증언에 의하면 이 기차가 이제 1957년, 8년, 9년도에 자신이 송환돼서 이제 애들을 싣고 들어가는데 북한과 중국의 국경을 통과하자마자 네. 이 기차에서 애들이 2명, 3명 단위로 자그마한 시골 마을에 내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애들을 흐트러놓은 거예요. 분산시킨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애들이 집단적으로 모였을 때 뭔가 어쨌든 북한의 김일성 입장에서는 그렇죠. 반동 세력. 그렇죠. 네. 어떤 북한의 어떤 반하는 김일성주의에 반하는 어떤 그런 아이들로 세력으로 커질 수 있다라는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애들을 분산시킨 거죠, 사실은. 무서운 얘기네요. 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 저도 비슷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야 우리가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게 북한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갖고 있잖아요. 네. 대한민국 사람도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북한은 폐쇄적인 사회고 네. 비정상적인 사회고 네. 뭐 다 아는 것처럼 1인 독재, 왕조 체제로 3대째 벌써 세습이 되고. 그렇죠. 근데 우리 이거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너무 비정상적이고 너무 잘못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렇죠. 이 공동체를 지향하는 이 인류 문화에 있어 봤을 때는 그렇죠. 그렇죠. 우리는 인류의 문화 발전이
그동안 한 사람의 독재자, 제왕적인 어떤 독재에서 끊임없이 시민들의 자유로운 어떤 그 권리, 네. 자유가 증진되는 사회로 발전해 왔다고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개인의 자유가 굉장히 중요한 네네. 시대이고요. 네. 더 중요해질 것이고. 그렇죠. 근데 북한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왜 그거에 대해서 한 번도 질문을 안 던지냐는 거죠. 사람들을 만나서 북한에 대한 인식을 들어보면 거의 이구동성으로 거기는 그냥 이상한 나라니까, 거기는 폐쇄적인 나라니까, 원래 그러니까. 그리고 질문을 안 던져요. 근데 사실은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잘못된 거예요. 인문학이나 철학의 역할이 중요한 것은 그 근본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그것으로부터 성찰을 얻는 거거든요. 그것이야말로 가장 본질에 대한 접근을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어떤 부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동안 우리는 이 북한 체제에 대해서 그냥 거기는 이상한 나라야, 원래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더 이상 질문을 던지지 않았다는 거죠. 사실상 체제를 유지한 거를 인정해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암묵적으로. 하지만 그거는 결코 말 그대로 비정상적이고 우리의 인류 문화가 발전해왔던 그 축으로 봤을 때는, 그거에 기초해서 봤을 때는 결코 올바른 방식이 아니거든요. 그럼 당연히 문제 제기를 해야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면밀하게 어쨌든 공부를 하고 스터디를 하고, 그를 통해서 이것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 것인지 그 해결책을 찾는 게 저는 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이유가, 결국은 그러한 원칙이 없고 아무런 그 스터디도 돼 있지 않은 북한에 대한 낭만적이고 나이브한 인식이 결국은 통일에 대해서 주로 이런 논의 아닙니까? 우리가 좀 잘 사는 나라니까 우리가 못 사는 나라는 북한에 도와주자. 계속 도와주고, 그러면 언젠가는 그들이 우리의 이 은혜를 이제 알아주겠지. 감사해서 언젠가는 이제 우리와 같이 평화와 공존의 길로 나올 것이다. 이거 아니에요, 솔직히? 굉장히 순진한 얘기죠. 예, 이게 맞아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북한에 대한 인식이 낮을 경우에는 결국은 그렇게 나이브하고 낮은 차원에서의 통일 인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 지금 굉장히 작은 부분만 공개를 했는데, 영화 1시간 20분 동안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그 객관적인 자료에 굉장히 치중을 했거든요. 제가 이 영화를 제작하면서. 네. 그거를 보시면, 이거는 만만한 체제가 아니다. 이렇게 쉽게 뭐 말 한마디로 경제 지원 얼마로 돈의 문제 이런 걸로 북한 체제가 열릴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는 쉽지 않은 걸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우리로 하여금 우리한테 굉장히 절박하고 중요한 문제인 이 통일 문제를 제대로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들어보니까요, 이 영화 다큐멘터리 저도 빨리 보고 싶네요. 네.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지 전편을 한번 정말로 꼼꼼히 공부한 느낌을 감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다큐멘터리가 15년이라는 시간 동안 여러 가지 이제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결국은 돌이켜보면은 북한에 있는 이 친구들, 또 이 과정에서 오늘 이제 사랑 얘기는 하지 못했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요. 유럽인과 북한 친구들 사이에서. 네. 왜냐하면은 뭐 7, 8년 동안 오랫동안 생활하다 보니까 네. 젊은 나이에 당연히 러브스토리가 생길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뭐 심지어는 동거를 하고 아이도 낳고 또 결혼도 하는, 그래서 결국 평양에 가서 살기도 하는 그런 커플들이 생겨요. 하지만 그것이 이제 1960년대에 그 외국인 배척 운동이 벌어지면서 결국은 거의 강제 추방이라는 형식으로 강제 이혼당하고 강제 추방당해서 다시 돌아와요. 본국으로, 이 동유럽 여성들이. 근데 이제 놀라운 것은 이 사람들이 아직까지 북한 사람들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참 되게 그런 부분들이 저는 되게 심금을 울렸어요. 제 마음을 울렸고, 그런 순수한 마음들이 그때도 어려운 상황에서 그들을 도왔고 또 같이 뭔가 꿈을 꾼 거잖아요. 당시 북한이라는 나라가 지금도 그렇지만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근데 사람 하나만 믿고 사랑을 하고 그 사람과 결혼을 어렵게 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냥 잘 살아보자라는 그 유일한 희망 하나를 가지고. 그런데 김일성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외국인 배척 운동이 1960년대 벌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이들이 쫓겨나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강제 추방 형식으로. 세상에. 근데 그분들이 이제 아직까지 찾고 있는 거죠. 자기 남편을. 그래서 루마니아에서 제가 2004년도에 처음 만났던 그분도 아직까지도
자기 남편을 찾고 있어요. 그러면 그분도 북한으로 함께 들어가서 평양에서 생활을 했죠. 그런 쫓겨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분도 계시고, 대략 한 10명 정도의 동유럽 여성들이 북한 남편과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이제 그런 결혼을 했고요. 공식적, 비공식이라는 얘기는 당시 이게 결혼이 쉽게 허락이 안 됐기 때문에 뭐 동거를 하는 케이스도 있고 그렇거든요. 어쨌든 10여 명 정도가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제 아쉽게도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폴란드의 한 여성은 자기 남편과 강제적으로 이제 이별되고 강제 이혼당하는 이런 상황이 되자 그 주 북한 폴란드 대사관에서 자살을 기도하는 여성도 생길 정도로 좀 가슴 아픈 얘기들이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국 이것은 어떤 프로파간다나 정치적 선동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말 그대로 인간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인간의 이야기로 제가 끝을 냈거든요. 마지막에 영화에서 그들이 애타게 아직까지도 찾고 있는 북한인 남편, 북한인 친구, 북한인 제자, 이름 석자까지도 아직 정확히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회가 될 수 있다면은 그들이 다시 만날 수 있도록 북한만 조금 마음을 좀 열고 긍정적인 자세를 취한다면 그들을 찾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저는 그렇게 만났을 때 오히려 또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어떤 한반도에서의 새로운 또 평화의 어떤 기류 뭐 이런 것들도 형성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하나 모인다면 그런 것이야말로 북한 체제를 제대로 인식하고 제일 중요한 이런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 인간적인 관계가 이어지면서 보다 더 좀 나은 어떤 환경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희 영화 좀 많이 좀 응원해 주시고 지금 아시다시피 이제 혼자서 만들고 혼자서 홍보하고 다니거든요. 제작비 없어갖고 그동안 이제 힘들게 모았는데 극장 개봉 그래도 기적적으로 CGV를 통해서 이제 극장 개봉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극장에서 보실 수 있는 기회는 있는데 이 개봉비라 그래야 되나요? 이 광고 홍보비가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혼자서 지금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입소문도 좀 많이 내주시고 또 단체로 이렇게 또 티켓 같은 거 해주시면 네. 저희 영화가 상영관에서 하루 더 버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운동하고 있어요, 지금. 네. 30명 모으기 운동. 뭐 예를 들면 그런 것도 좀 여러분들이 네. 좀 많이 좀 응원해 주시면 저희 영화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나눠보니까요, 이 두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는 이 김일성 우상화 작업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그 순진한 아이들의 동심까지도 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을 삼으려 했던 그런 것들이 좀 섬뜩하다. 그런 것도 느꼈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데올로기나 이념으로도 굴복시킬 수 없는 어떤 순수한 인류의 휴머니즘, 맞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뜨겁고 강한 맞습니다. 것인가. 예. 무엇이 더 강한지를 깨닫는, 사실은 사랑이라는 것이 국경도 초월하잖아요. 인종도 초월하고 또 이념도 초월했다는 것을 오늘 깨달았네요. 하지만 그것이 아직까지도 그 이념이라는 게 무엇인지 그들을 또 갈라놓고 만남을 막고 있는데, 아무튼 이런 영화가 좋은 해방구가 되고 또 하나 어떠한 사실을 좀 더 실체에 접근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다큐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이것을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감사합니다. 좀 더 북한이라는 실체를 파악할 수 있고, 또 그 사실은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영화를 이제 보시겠지만 여기 관계된 분들이 많이 계실 거란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70년 전에 동구권에 가셨던 분들, 그런 분들이 이 영화를 접하신다면 또 그분들의 생사를 알 수 있는 분들이 이 영화를 보신다면 저희 쪽에 감독님께 연락을 주셔서 부디 어떠한 긍정적인 만남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떠한 계기가 또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리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6월 25일 CGV 개봉을 앞두고 있는데요. 극장에서 다들 이 영화를 관람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무튼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